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벚꽃 구경을 간다는 말에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던 74세 윤정희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에 의해 요양원에 갇히게 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35년간 국어교사로 봉직했던 윤정희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치밀한 계략에 소가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요양원에 감금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인권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정의를 되찾아간 윤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경각심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봄볕이 따스한 4월의 마지막 주 윤정희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제라늄이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려는 참이었죠. 교직 생활 35년 동안 수많은 봄을 맞이했지만 오늘따라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벚꽃이 절정이래.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벚꽃 구경 가요. 일주일 전 아들 최도윤이 전화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윤정희의 마음은 푸른 하늘의 구름처럼 둥실둥실 떠다녔어요. 명절도 아니고 생일도 아닌데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외출을 제안한 건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날이야. 윤정희는 옷장 앞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작년 생신에 며느리 한설인이 선물한 파스텔 블루 원피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죠. 잠시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몸에 대보았어요. 74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눈빛은 소녀처럼 반짝였습니다. 전날 동네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단정히 손질했고 오래된 화장품 파우치에서 립스틱도 꺼내 발랐어요. 연분홍색 입술이 되살아난 그녀의 얼굴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오전 10시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현관에 나와 앉았어요. 봄바람이 불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벚꽃 명소로 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죠. 차 소리가 들리자 윤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광택이 나는 검은색 외제차 아들 최도윤의 차였습니다. 윤정희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운전석에서 내린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지만 윤정희는 그저 오랜만에 외출의 아들도 설레는 거라고 생각했죠. 벚꽃이 만개했다면서 어디로 가려고? 윤정희가 물었어요. 조수석에서 내린 며느리 한설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차에 오른 윤정희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기대감에 젖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도착했어요. 청록원이라고 쓰인 아치형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벚꽃 명소니? 윤정희가 물었어요. 최도윤과 한설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희는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기가 어머니 새로운 집이에요. 한설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봄날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윤정희는 그제야 청록원이란 간판 아래 작게 쓰인 요양원이란 글자를 발견했어요. 뭐라고? 윤정희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최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가 늘 곁에서 모실 수 없으니 여기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정희의 눈에서 번쩍 불꽃이 튀었습니다. 벚꽃 보러 간다더니 날 가둬버린 거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봄날의 설렘은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정희는 들어와도 되는지 묻는 직원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정희 어르신. 저는 박정은 간호사입니다. 청록원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마치 대본을 외운 것 같은 상냥한 말투였습니다. 윤정희는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3층짜리 건물, 잘 가꾸어진 정원, 그리고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난 여기 있을 생각이 없어요. 집에 돌아갈 거예요. 윤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최도윤의 표정은 이미 정해진 결정을 알려주고 있었죠. 어머니, 이미 입소 수속은 다 마쳤어요. 여기 방도 예쁘게 꾸며놨고 옷과 필요한 물건들도 미리 가져다 놨습니다. 윤정희는 눈을 크게 떴어요. 언제? 어떻게?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니. 내 집은? 내 물건들은?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댁은 이미 정리했어요. 필요한 것들은 다 가져왔고 나머지는. 말끝을 흐리는 한서린의 표정에서 윤정희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30년 보금자리가 이미 팔렸다는 사실이었죠. 내 집을 팔아버렸단 말이냐? 윤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다른 노인들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최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윤정희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정희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어요. 내 집을 팔 권리가 너희에게 있니? 내가 언제 동의했니? 윤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최도윤은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여기 어머니가 서명하신 동의서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소견서도 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시니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윤정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녀가 서명한 적도 없는 서류, 의사를 만난 적도 없는데 나온 소견서. 이것이 그녀의 아들이 꾸민 계략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내가 언제 이런 서류에 서명했니? 난 멀쩡해. 치매 같은 거 없어. 윤정희가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최도윤은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간호사 박정은이 다가와 윤정희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어요. 어르신, 먼저 방부터 둘러보시죠. 정말 예쁘게 꾸며놨어요. 윤정희는 간호사의 손길을 뿌리치며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왜 이러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최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들의 눈에서 윤정희는 차가운 계산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서린이 임신했고 더 큰 집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집을 팔고 요양원 비용을 내고도 남은 돈으로 새 집 계약금을 마련했어요. 윤정희는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35년 교직 생활로 마련한 집, 그녀의 모든 추억이 서린 뱃속의 아기와 맞바꾼 셈이었죠. 나가자. 집에 가자. 윤정희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도윤과 한서린은 이미 발길을 돌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올게요. 어머니 잘 계세요. 현관을 나서는 최도윤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가렸기 때문이었죠. 윤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뒤를 쫓았어요. 도윤아, 나 좀 데려가. 내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이미 시동이 걸린 차의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윤정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화사한 봄날, 그녀의 마음은 한겨울보다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 들어가세요. 밖은 아직 쌀쌀해요.
박정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젊은 간호사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윤정희에게는 그저 이 모든 거짓의 일부로만 보였습니다. 난 갇힌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거죠? 윤정희가 물었어요. 박정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가족분의 동의가 필요해요. 안전을 위해서요. 그 순간 윤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가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요양원 312호 윤정희의 새로운 집은 5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과 화장대가 전부였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꽤 아담하고 깔끔한 공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윤정희에게는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선생님이셨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입소 첫날 신상 정보를 확인하던 박정은 간호사가 감탄했어요. 윤정희는 대답 대신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봄볕에 반짝이는 벚꽃이 보였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쓰라린 배신감만 키울 뿐이었죠. 식사는 6시, 12시, 6시에 식당에서 함께해요. 약은 제가 정해진 시간에 가져다 드립니다. 박정은이 설명을 이어갔지만 윤정희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첫날 밤 윤정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난 치매가 아니야. 멀쩡해. 나는 나가야 해. 새벽녘 윤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어보았어요. 잠겨있지는 않았지만 복도에는 야간 근무자가 순찰 중이었습니다. 현관문은 보안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었고 출입하려면 직원의 카드키가 필요했죠. 이튿날 아침 윤정희는 담당 간호사에게 통장과 카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모든 재정 관리는 보호자분이 맡으셨어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드님께 연락드릴게요. 그제야 윤정희는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집뿐만 아니라 그녀의 통장, 연금,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식당에 앉아 밥을 앞에 두고도 윤정희는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주변에 가득했지만 윤정희는 그들과 어울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윤정희는 가져온 짐 중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첫 페이지에 큼직하게 적었어요. 나는 버려졌다. 눈물이 뚝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그 번진 자국처럼 윤정희의 마음도 산산이 흩어졌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창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희는 창가로 다가가 보았어요. 작은 정원에 몇몇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특히 활기차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윤정희는 어쩔 수 없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배고픔을 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구석자리를 찾아 혼자 앉았지만 누군가 다가왔어요. 여기 자리 비었나요? 함께 먹어도 될까요? 활기찬 목소리의 주인공은 오후에 정원에서 보았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윤정희를 기다리지도 않고 옆자리에 앉았어요. 난 장순복이라고 해요. 81살 더 먹었죠. 여긴 온 지 1년 됐어요. 새 얼굴 보니 반갑네요. 윤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장순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화나고 슬프고 배신감 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윤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아진다고요? 내 집, 내 돈, 내 자유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괜찮아질 수 있죠? 장순복은 잠시 윤정희를 바라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이셨다면서요?
그럼 알아야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찾는 거죠. 윤정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교사로서 그녀가 학생들에게 늘 가르쳤던 말이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라고. 당신은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요? 윤정희가 물었습니다. 장순복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큰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 작은아들은 사업 실패로 연락이 끊겼죠. 딸이 간간히 찾아오지만 그 애도 시댁 눈치 보느라 바빠요. 결국 요양원이 답이더라고요. 그 말에 윤정희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그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무력하게 살 생각은 없어요. 나는 나갈 거예요. 윤정희가 결연히 말했습니다. 장순복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같이 나갈 방법을 찾아봐요. 그날 밤 윤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고립은 아니었어요.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요양원 생활 일주일째, 윤정희는 장순복의 안내로 요양원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놀랍게도 3층짜리 건물 안에는 작은 도서실, 운동실, 심지어 컴퓨터실까지 있었어요. 이런 곳이 다 있었다니. 윤정희가 작은 도서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책장 서너 개의 책이 빼곡했지만 대부분 오래돼 보였어요. 사람들이 잘 안 와요. 대부분 TV만 보거나 멍하니 앉아 있죠. 하지만 난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장순복이 말했습니다. 윤정희는 문득 교사 시절이 떠올랐어요. 학생들에게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그 시절, 그녀 자신도 책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었죠. 여기 컴퓨터도 쓸 수 있다고요? 윤정희가 물었어요. 장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직원들이 감시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인터넷은 가능해요. 윤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였어요. 그날 오후 윤정희는 컴퓨터실을 찾았습니다. 세 대의 컴퓨터 중 한 대에 앉아 검색창을 열었어요. 먼저 노인 학대를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정보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노인 권리 보호에 관한 글들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많구나. 윤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처럼 가족에게 버림받고 재산을 빼앗긴 노인들의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한숨을 쉬며 계속 읽어내려가던 중 한 단체에 관한 정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실버라인 마이너스 노인 권리 자조 모임.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모임을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활동 중에는 법률 상담, 심리 지원, 심지어 가족 기만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 지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거야. 윤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단체와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보내려 해도 요양원 컴퓨터에서는 개인 이메일 접속이 차단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윤정희는 장순복에게 자신이 찾은 정보를 전했습니다. 실버라인? 들어본 적 있어요. 작년에 TV 뉴스에서 봤어요. 상당히 영향력 있는 단체래요. 장순복이 말했어요. 윤정희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장순복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일은 수요일 자원봉사자들이 오는 날이에요.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젊은이도 있어요. 그 사람 도움을 받아볼까요? 다음 날 윤정희와 장순복은 자원봉사자 이상혁을 만났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이상혁은 노인들에게 컴퓨터 기초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실버라인이요? 알고 있습니다. 제 할머니도 그 모임에 참석하시거든요. 이상혁이 말했습니다. 윤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이상혁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할머니께 연락해서 어르신 상황을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올 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이상혁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컴퓨터 수업 중 슬쩍 윤정희에게 종이 쪽지를 건넸어요. 다음 주 화요일 실버라인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머니가 주선해 주셨습니다. 외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윤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 달 넘게 요양원에 갇혀 있다가 처음으로 바깥 세상으로 나갈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외출 허가는 어떻게 받는 거죠? 윤정희가 물었습니다. 이상혁이 설명했어요. 자원봉사자 동행 하에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기관장 승인만 있으면 가능해요. 계획대로 다음 주 화요일 윤정희는 노인 문화체험이란 명목으로 이상혁과 함께 요양원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복지관에서 열리는 실버라인 모임엔 30명 가까운 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윤정혜 선생님이십니다. 실버라인 대표 김영자가 윤정희를 소개했습니다. 모두의 눈길이 윤정희에게 쏠렸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속아서 요양원에 갇혔습니다. 집도 팔리고 통장도 빼앗겼어요. 윤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참석자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알고 있는 사례였던 겁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울 거예요. 김영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명의 중년 여성을 소개했어요. 이분은 박지현 변호사님입니다. 노인 권리 보호에 특화된 분이세요. 박지현 변호사는 윤정희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명백한 법적 문제가 있네요. 우선 동에 없는 재산 처분, 서명 위조 의혹,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윤정희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갇혀 있고 돈도 없어요.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박지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 제자 중에 변호사가 된 사람은 없나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윤정희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30년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장미소. 그 아이가 변호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작은 법률사무소, 미소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장미소 변호사는 수화기를 들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윤정혜 선생님이요? 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말씀이신가요? 전화 너머로 실버라인의 박지현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위급한 상황에 처해 계세요.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장미소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윤정혜 선생님. 그녀에게 국어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준 스승, 인권 변호사의 꿈을 응원해 주었던 멘토였습니다. 어떻게 뵐 수 있을까요? 장미소가 결연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지현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청록원 요양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외부 변호사 면담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어요. 다음 날 오전 장미소는 청록원 요양원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정희가 들어왔을 때 장미소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당당하고 우아했을 선생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작아 보이는 노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장미소가 일어나 윤정희에게 다가갔어요. 윤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소야. 너구나. 정말 변호사가 됐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5해 전에 교실에서 나눴던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장미소의 단호한 말에 윤정이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최도윤과 며느리 한설인이 벚꽃 구경을 핑계로 요양원에 데려왔던 집이 이미 팔렸다는 소식,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명된 동의서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내 연금 통장도 아들이 관리한다며 가져갔어. 매달 180만 원씩 들어오는데. 윤정희의 말에 장미소는 필기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180만 원이요? 선생님, 혹시 요양원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윤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장미소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시설은 보통 월 120만 원 정도예요. 그것도 고급 시설이라 해봐야. 나머지 6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연금이 횡령되고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 몇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선 집 매매 계약서와 동의서 사본이 필요해요. 그리고 선생님의 실제 서명 샘플도요. 장미소가 말했어요. 윤정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류는 모두 아들이 갖고 있어.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니? 장미소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은 선생님의 서명 샘플이 필요합니다. 여기 종이에 평소처럼 서명해 주세요. 윤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서명은 여전히 단정하고 또렷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아들의 법률사무소 이름이 뭐죠? 김재원 앤 파트너스라고 들었어. 대형 로펌이라던데. 장미소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재원 앤 파트너스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이었어요. 최도윤이 그런 곳에서 일한다면 상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제가 반드시 정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장미소가 떠난 후 윤정이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제자, 그것도 가장 열정적이고 정의로웠던 제자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 그녀를 돕고 있었어요. 며칠 후 장미소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승리의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내가 법원을 통해 선생님 집 매매 관련 서류를 열람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미소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어요.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선생님. 이 서명. 선생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윤정희는 서류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내 서명이 아니야. 윤정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장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명백한 위조입니다. 게다가 매매 날짜를 보세요. 선생님이 요양원에 오시기 2달 전이에요. 이미 그때 집을 팔아치우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윤정희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아들의 배신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는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집 매매 대금이 선생님 아들 부부 공동명의 계좌로 들어갔다가 바로 새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됐어요. 명백한 횡령입니다. 장미소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윤정이는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론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치매 환자로 둔갑시켰다는 의사소견서. 이것도 조사해봤어요. 장미소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사소견서였어요. 이 의사 김태준 씨는 선생님 며느리 한설인의 대학 동창입니다. 선생님을 직접 진찰한 적이 없죠?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사람 만난 적 없어.
장미소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사기, 문서위조, 횡령.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윤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에 대한 애틋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배신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니? 윤정희가 물었습니다. 장미소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법정에서 싸워야 합니다. 선생님의 권리를 되찾아야 해요. 제가 그리고 실버라인이 함께 할게요. 윤정희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정의와 용기를 가르쳤던 그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그래, 내 권리를 위해 싸우자.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해. 장미소는 선생님의 다시 살아난 의지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윤정혜 선생님의 모습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햇살 좋은 오후 장미소는 그녀의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윤정혜 선생님의 사건은 예상보다 복잡했어요. 최도윤이라는 변호사는 법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통장 내역을 좀 봐봐. 장미소는 동료 변호사 김지훈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훈은 잠시 서류를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매달 연금이 입금된 직후 곧바로 인출되네. 그것도 ATM이 아닌 창구 인출이야. 장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도윤은 어머니의 연금 통장에서 매달 규칙적으로 돈을 빼가고 있었어요. 요양원 비용으로 12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60만 원은 그대로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게다가 요양원 장기 계약으로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했더라고. 집 한 돈으로. 장미소가 말했어요. 지훈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장을 관리할 수 있었을까? 법적으로 성인 후견인 지정이 없었다면 은행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이 통장을 관리할 수 없는데. 장미소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녀는 서류 더미 속에서 다른 종이를 찾아 꺼냈어요. 여기 있어. 후견인 지정 신청서. 아들 최도윤이 어머니가 치매로 재산 관리가 어렵다는 사유로 법원에 신청했더라고. 지훈이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청은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데. 바로 그거야. 위조된 의사소견서로 법원을 속인 거지. 장미소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두 변호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적 돌파구를 찾은 것이었어요. 다음 날 장미소는 청록원 요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윤정희는 그녀를 보자마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미소야, 좋은 소식이 있니? 장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필요한 증거들을 거의 다 모았어요. 이제 법원에 제출할 준비가 됐습니다. 윤정희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장미소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선생님 명의로 제출할 소장이에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기와 강요에 의한 요양원 입소 무효 확인. 둘째, 불법적인 재산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셋째, 문서위조에 대한 형사고발. 윤정희는 천천히 소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법률 용어가 낯설었지만 문서의 의미는 분명했어요. 그녀의 아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도윤이를 고발하는 거구나.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미소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권리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윤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 전 그녀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정의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를 이야기했죠. 이제 그 가르침을 자신이 실천할 때였습니다. 알았다. 소장에 서명할게.
윤정희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미소는 볼펜을 건넸고 윤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소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해온 것이 있어요. 장미소가 말했어요.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면 선생님 아들이 면회 올 때죠? 그때 이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해야 합니다. 특히 집 매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더 좋고요. 윤정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결연함이 어렸어요. 일주일 후 최도윤은 약속대로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한설이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형식적인 인사와 함께 최도윤이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윤정희는 마음을 다잡고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도윤아, 엄마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우리 집은 언제 판 거니? 최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집은 어머니 건강을 위해 요양원 비용으로 충당한 거잖아요. 그래, 그런데 왜 내가 모르게 판 거야? 내 도장은 어떻게 찍은 거고? 윤정희가 따져 물었습니다. 최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어머니, 그때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어머니가 동의하셨고. 거짓말 마라. 윤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최도윤은 시선을 피했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 하겠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도장을 위조했지? 그 도장으로 집을 팔고 내 통장도 마음대로 관리하고. 도윤아, 내가 왜 이렇게 된 거니? 윤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의 배신이 너무 아팠어요. 최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던가요? 어머니는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윤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것도 변호사인 아들이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어요. 난 멀쩡해. 의사를 만난 적도 없어. 그 의사가 누구지? 한설인의 대학 동창 김태준 씨 아니니? 최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정희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충격받은 듯 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윤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아, 도장을 위조한 자가 내 아들이었다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최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더 이상 면회 올 필요가 없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는 획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윤정희는 그대로 앉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블라우스 안에 숨겨둔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아들아. 서울중앙지방법원 432호 법정.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에 윤정희는 장미소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소송 첫 번째 공판이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선생님. 우리가 잘 준비했잖아요. 장미소가 윤정희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제자와 함께 자신의 아들을 고발하는 자리,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최도윤과 한설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변호인은 유명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최도윤은 윤정희의 시선을 피했지만 한설이는 차갑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재판부 입정합니다. 서기의 알림과 함께 모두가 일어섰고 판사가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첫 공판은 주로 양측의 주장을 듣는 자리였어요. 원고 측 변호인, 주요 청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판사의 지시에 장미소가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저희는 세 가지를 청구합니다.
첫째, 사기와 강요에 의한 요양원 입소 무효 확인. 둘째, 불법적인 재산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셋째, 문서 위조에 대한 형사고발입니다. 장미소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원고 윤정혜 씨는 35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퇴직 후에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인 피고 최도윤과 며느리 한설이는 원고를 속여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원고 모르게 집을 팔아 그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장미소는 증거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 제출한 증거를 보시면 원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필적 감정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원고를 진찰한 적도 없는 의사가 작성한 허위 소견서도 있습니다. 최도윤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필적 감정은 공실력 있는 기관의 것이 아닙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의를 받아들입니다. 원고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감정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소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재판장님. 이미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했고 결과는 다음 공판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피고 측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측은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인합니다. 원고는 초기 치매 증상이 있어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 최도윤은 어머니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윤정희는 그 말을 듣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는 전략이었어요. 원고를 직접 증인으로 세워주십시오. 장미소가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허락했어요. 윤정혜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윤정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정 전체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서기의 지시에 따라 윤정희는 선서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장미소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윤정혜 선생님,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 본인의 건강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윤정희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이끌었어요. 가끔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지만 그건 나이 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죠. 집을 팔거나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내 집을 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온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벚꽃 구경을 간다고 속였어요. 장미소는 녹음기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가 피고 최도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여기서 피고는 원고의 집을 불법적으로 판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최도윤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한설이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윤정희에게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윤정혜 씨, 최근에 중요한 일정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누구나 가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하지만 그게 치매라는 증거는 아니죠.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윤정희의 기억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을 던졌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들 최도윤 씨가 어머니를 위해 요양원을 선택한 것이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게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윤정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똑바로 최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날 진정으로 걱정했다면 먼저 나와 상의했을 겁니다. 내 의사를 무시하고 내 재산을 빼앗고 나를 가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배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나는 아직도 내 이름도 내 고통도 기억해.
그리고 그 배신도.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어요. 다음 공판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와 의사 김태준 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 최도윤 씨의 증인 신문도 필요할 것 같군요. 윤정희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장미소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훌륭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윤정희는 최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처음으로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제야 그는 어머니가 멀쩡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장미소가 말했습니다.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른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정희는 자신의 집 마당에 서서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막 심은 작은 감나무였지만 언젠가는 커다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차 한 잔 마실래요? 장미소가 두 잔의 차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윤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평상에 앉아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윤정희가 물었어요. 장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집은 선생님 명의로 돌아왔고 불법적으로 인출된 연금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윤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6개월간의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이 끝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는 결정적이었어요. 집 매매 계약서의 서명이 명백히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의사 김태준의 증언이었어요. 그는 법정에서 윤정희를 한 번도 진찰한 적이 없으며 한서린의 부탁으로 허위 소견서를 작성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 대가로 한서린이 김태준의 개인 병원 개업 자금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도윤이는 어떻게 됐니?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는 그녀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장미소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최도윤 씨는 사기와 문서 위조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됐고요. 윤정희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에 대한 연민이 남아 있었어요. 그 애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장미소는 윤정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최도윤 씨와 한서린 씨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더 큰 집, 더 많은 돈을 원했던 거죠.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아픈 진실이었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나저나 한서린의 임신은 어떻게 됐지? 윤정희가 물었습니다. 장미소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임신이란 건 거짓말이었어요. 법정에서 한서린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새 집을 사기 위한 핑계였다고. 윤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거짓말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선생님? 장미소가 물었습니다. 윤정희는 새로 심은 감나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새로 시작할 거야. 내 삶, 내 방식대로.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준비가 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윤정희는 지역 노인회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노인 권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속아 요양원에 감금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어요. 우리 노인들의 권리와 그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노인회관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윤정희의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매주 한 번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첫 수업날 예상보다 많은 노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윤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어요. 35년 동안 학생들 앞에서 강의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녀 자신의 아픈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으니까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알고 더 단단히 지켜야 해요. 윤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법적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 의심스러운 문서에 서명하지 않는 법,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들. 이 모든 것을 함께 배워나갔으면 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많은 노인들이 윤정희에게 다가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저 더 많이 알고 싶은 사람들. 모두의 눈에는 윤정희가 전한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몇 주 후 윤정희의 강의는 입소문을 타고 다른 노인회관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어요.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윤정희는 현관 앞에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최도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항상 아끼시던 할머니의 비녀가 있습니다. 제가 가져갔던 것을 돌려드립니다. 윤정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정말 그녀의 어머니가 물려준 옥비녀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비녀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윤정희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가을밤이었어요. 장순복이 요양원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찾는 거죠. 윤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찾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으며 이제는 다른 이들도 돕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희는 마당에 나와 감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어요. 윤 선생님, 오늘도 강의하러 가세요? 윤정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노인의 금융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이웃 할머니는 부러운 듯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니. 윤정희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벚꽃은 한철이지만 감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열매 맺을 차례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윤정희는 그 용기를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았고 이제는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감나무 새싹에 비치며 반짝였습니다. 마치 윤정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요.